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한 주의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 시장, 국내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걱정이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간밤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56% 하락하면서 13,537포인트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도 각각 0.29%, 0.54% 하락을 하면서 하락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종목별로 보시죠. 애플, 특히 큰형님이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0.20% 하락하면서 166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42%로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하락폭이 컸고요. 알파벳 A도 0.5% 정도 하락을 해주면서 2,677달러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인데 세 종목 모두 하락을 크게 했지만 특히 고퍼주 논란이 일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 4.61%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면서 83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도 각각 2.73%, 2.09%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빅스 지수 보시면 0.8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원유 가격 보겠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7달러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금 가격은 0.7% 상승하면서 1,935달러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가전제품 판매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분기 배당금을 26% 인상한 후에 현재 주식이 9% 넘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크로거 같은 경우는 식료품 체인의 주가를 월스트리트 수익 기대치가 상회를 했다라는 보고가 나온 뒤에 1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BJ 홀세일 클럽 같은 경우는 13%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월스트리트 기대치에 하회를 했다라는 모습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도 15% 하락을 좀 해줬는데요.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급락한 모습입니다. 역시나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현재 15.37% 급락을 해주면서 224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빅라츠와 갭도 각각 1.15%, 2.20% 하락장 속에서 함께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뉴욕 증시 관련돼서 또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신 기사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리비안이 고객이 미리 주문을 한 차량의 가격을 인상하려는 계획을 내비쳤었는데 이걸 하루 만에 철회하는 모습입니다. 전날 리비안이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과 또 차량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발표한 것 때문에 14%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리비안의 CEO는 가격 인상의 이유를 핵심 부품 비용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고객들의 반발로 이것을 하루 만에 철회한 겁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 리비안 주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가 후속 제재 중 하나로 유럽연합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진행 중인 유럽 국가들의 경제 제재 이후에 러시아에게 역으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천연가스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 계획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끝내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현재 8일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러시아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3일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루블화 환율은 달러당 117.5루블, 유로당 124.1루블까지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달러당 110루블이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 MSCI에서 제외했다고 알려진 바가 있죠.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 외환 시장이 당분간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MSCI 지수에서 러시아 루블화가 현재 제외된 상황에서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외신 기사까지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간밤에 쏟아진 이 기사들과 내용들이 오늘 금요일장이 열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크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관련돼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대표님, 뉴욕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전일 3대 지수가 전부 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가 또 다시 또 악화될 우려감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차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2차 회담 결과가 그렇게 예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좀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이제 MSCI가 그 MSCI EM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러시아 지수가 기존에 이제 EM 지수에 편입되어 있다가 스탠드 언론이라는 그룹으로 별도로 이제 변경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MSCI가 EM 지수에서 러시아를 이제 제외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전쟁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지금 최근에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투자가 상당히 좀 제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러시아 루블화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100루블 이상으로 지금 치솟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안정화 대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금리를 7%에서 20%로 대폭 올렸고요. 그리고 외환에 대한 해외 반출을 현재 금지하고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월 26일부터 지금 러시아 증시가 무기한 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MSCI가 러시아에서 일단 원활한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지수에서 퇴출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탠드 언론 그룹이라는 거를 보면 경제 상태가 매우 불안한 국가들이 편입되는 그런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수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 단독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게 최근에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아르헨티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스탠드 언론에 둘지 아니면 다시 다른 지수에 편입될지는 일단 전쟁이 끝나고 제재가 어느 정도 해제가 돼 봐야 그 과정을 알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MSCI EM에서 퇴출된 그런 지수는 3월 9일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 발표되는 지수에서 포함이 된 지수는 러시아가 빠진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MSCI가 빠른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일환으로 해석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SCI 같은 경우 여러 이제 그
국가들의 이제 지수를 이제 편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이나 투자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지수를 제외한다라는 게 좀 이례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MSCI뿐만 아니라 FTSE 러셀이라는 이제 영국에서 발행되는 지수에서도 러시아 관련된 부분이 퇴출이 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S&P에서도 러시아 지수를 퇴출하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퇴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러시아 관련돼서 지금 뭐 피치나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그 투자 등급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가면 갈수록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해보고 있고요. 일단 MSCI 지수의 러시아 퇴출은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향, 그러니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간보다 약간 좋은 정도의 영향을 갖는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증권사 보고서에서 최근 그 MSCI 내에서 러시아가 퇴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4조에서 8조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의 기준은 이제 MSCI EM 지수 내에 러시아 비중이 한 3.2% 되는데 이 3.2%가 빠져나와서 다른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MSCI, 그러니까 러시아 증시가 휴장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러시아가 해외에도 외화를 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들은 이 지분을 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 이 추가적인 자금이 한국에 들어오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포트폴리오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수만 변경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MSCI EM 지수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경된 지수를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투자 비중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확대될 걸로 보여지니까요. 그 MSCI EM 지수의 변경에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MSCI EM 지수 내에 이제 러시아가 지금 기존에 이제 섹터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가 50%, 그다음에 소재가 20% 정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움직임에 좀 크게 변동되는 그런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MSCI가 관련된 포트의 지분, 그러니까 분배율을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에너지 관련 쪽으로 조금 더 투자 비중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원자재 관련된 그런 대기업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단순히 국가 지수에 따른 증가분 정도만 국내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9일에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이제 퇴출이 된다고 하니 그 이후로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굉장히 반도체 관련된 주가 흐름들이 오랜만에 좋았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보유한 반도체 핵심 원자재 재고가 3개월 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공급난 역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기술에 대한 투자를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해당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 같은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신년 연설을 했습니다. 신년 연설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하고 있는 미국 경쟁법에 대한 조속한 의회 통과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돼서는 이제 그 특별법 자체가 현재 작년 여름에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하원은 올해 2월 초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른 법안이 비슷한 다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 통합 법안으로 만들어서 뭐 상원과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작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상하원 양원에서 통합 법안을 작성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통합 법안을 좀 더 빠르게 좀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그런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저께 그 의회 연설에 참석했었던 인텔 켈싱거 회장을 지칭하면서 그 법이 통과되면 뭐 반도체 관련돼서 1,000억 달러 이상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발언도 하게 된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미국 그 경쟁법의 이제 주요 내용은 반도체 관련된 이제 투자를 한 520억 정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공급망 관리로 45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요 핵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뭐 대통령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관련된 법안이 처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반도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발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관련돼서 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특별법 통과 시에 관련된 보조금을 수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수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게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뭐 같은 규모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모멘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재용 회장이 작년 말에 이제 미국에 방미했을 때 워싱턴에서 이와 관련돼서 의회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삼성전자가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그 텍사스 공장의 신규로 이제 국내 여러 회사들의 장비나 그다음에 부품 같은 걸 조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도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전일에 이제 많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 정도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부분은 뭐 단기적인 그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 관련돼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작년에 통과된 인프라 법안에 관련된 뭐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거와 관련돼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뭐 인프라 확충 관련된 철강 관련주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돼서 좀 짚어보면 좋을 부분들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오늘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봐야 될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그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큰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수가 어저께 이제 2,740포인트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일단 지수대가 뭐 아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박스권 내에 상단 정도에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수 상단은 2,750에서 2,800 사이 선에서 아마 상당히 형성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의 그 전황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전일 2차 회담이 예상보다 부진했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국내 시장도 관련된 부분이 오늘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조금 시장 내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했었다라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MSCI 지수 내에서 러시아 퇴출 부분은 좀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원자재 관련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 뭐 전일 뭐 WTI가 이제 110달러를 조금 하회하는 107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전히 뭐 고공행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단순히 WTI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 광물의 가격들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7%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니켈 같은 경우도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연도 3.5% 상승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띈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인플레이션 대 우려감이 다시 시장에서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히 광물뿐만 아니라 최근에 곡물 가격도 지금 높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도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몇 군데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원자재 관련돼서 지금 최근 이제 곡물 가격대에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배합사료 관련 쪽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국내 배합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원재료를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옥수수나 그다음에 콩, 그다음에 그 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배합사료는 해외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그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런 이제 배합사료 관련 쪽으로 또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뭐 배합사료는 주 이제 납품처가 농협중앙입니다. 농협중앙이가 그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을 반영을 해서 작년보다 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실적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비철 금속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알루미늄이나 이런 아연, 그다음에 니켈 관련된 그런 쪽들은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광물들은 이제 2차 전지에도 포함이 되는 그런 광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에서 가공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 이거를 수용하는 처 입장에서 보면 공급 가격, 그러니까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반등 기미를 보이는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좀 짚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와 월가 현재 동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재무 컨설턴트로 계신 버니 씨와 화상 연결을 해서 미국 시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인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변동성 장세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외에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Well, we know that when the market goes down, volatility goes higher. And so we are cognizant of that fact. What we want to identify is where did those periods of high volatility, where did those periods tell us that this could be an attractive place to add to equity purchases? So what I've done is if we take a look at the VIX, okay, the VIX is a measure and it charts every day and you could actually trade the VIX. The VIX is a measure of the stock market volatility 30 days out, okay? So right now, we were about 32% as of Wednesday of this past week. We were about 32% volatility. And that is coming from down around 15%
in the middle of December, even when stocks were starting to go down. So now what we're seeing is we're seeing big ranges intraday during the day and also big up and down closes, mostly down, obviously. And that's been reflected in the fact that the market's very volatile, and the VIX is indicating that. So what we know, if we do studies and we go back and we look over time, let's take a look at a 5-day average of volatility right now, and that number is very close to 30% as of Wednesday. As of now, it's even higher than that. So where is it that we know that there's a good deal of volatility and that maybe that's a place where the market can start to really move up from? So what we do is if we look over a 14-day period, okay, once volatility exceeds 30%, what happens to the market 1 year later? That's the question we want to ask the market. And what we really found is that 33% is a great number, that once we get to a 33% volatility averaged over 14 days, and by the end of next week, that'll be about 14 days, that's been a indicator or coincidental occurrence with stock market positive performance out 200 and out 500 days. So let's look at the next chart. And what we can see, we're going to look at this on a 200-day basis first. And what we've done is we've taken the VIX levels, okay, and broken them down, okay, by bands. So 20 to 25, 25 to 30, 30 to 35, okay? And then we've gone across and identified not only the market sectors, but the overall S&P 500 return. Now, my contention is that greater than 30%, okay, where is the market 200 trading days out? And what we can see is the stock market does better. Obviously, the higher the amount of volatility, the lower the market's going to be, and the higher the returns 200 days out. But we can see right here in the technology sector, which has been hit the most, is that once we get to that 30% or more, that's when we can look out 200 days and find good returns. So average is 16% out 200 days. The same thing with consumer discretionary, the same thing with financials, and the same thing basically across the board. Energy, not so much. And healthcare is good. So what we can see is if we can average, if the market does average over 30% over a 14-day period, returns out 200 days are positive. Let's go to the next chart. Look at the same thing out 500 days, okay? And this is over the last 23 years. So we can now see these returns are even more significant 500 days out. Same condition that happened, instead of 200 days out, 500 days out. And now we can see is instead of 15, 16%, we're up to 28 to 40. We're up solid numbers across the board here. So if we can average those kinds of volatilities, what we've seen in the past is that the market 200 and 500 days out has a good rally potential, and we've experienced great stock market returns from that period. So it could average more than 30% for more than 14 days out. But once we hit 30% for 14 days, these are the numbers that have been reflected. Let's look at the next table. So just like we talked about, 14-day average, averaging more than 30%, okay, that would suggest that the market currently is attractively valued. And what we've seen so far at the end of this week is that there are people coming in to accumulate stock, just like we saw Bill Ackerman and Pershing Square buy $1.2 billion worth of Netflix stocks. Other people are starting to buy now. So
at these stages in the game, we're now at levels that are really attractive. Remember, we looked at the advanced decline line and how significantly down that was, down much greater than we saw in 2008. We also looked at new highs, new lows, and new highs, new lows were matching where we were in March of 2020. Now, I'm not saying that this is the bottom of the market, but the market goes from down to up to down to up. And if you wanted to say where we think the market's going to be out 200, 500 days, out 1 year, you have to say that given where we are now, that we would be higher. But it's all still, just like the stock market does, it doesn't move in the easy direction. Everything's a little bit of a challenge. But conditions warrant not selling here as opposed to conditions warrant buying here. Let's look at the next clip. Now, we've talked about before, the stocks that are getting hurt now are technology stocks. And we've talked about the reasons why. The anticipation that higher interest rates down the road are going to have more of a compounding effect because technology stocks earnings grow faster than other stocks. And we love stocks that find revenues, excess growth, and earnings excess growth. So when we look at where that, and we know that the growth stocks have outperformed value stocks over the last 20 years by a substantial amount, okay? But where is that premium of growth stocks? So if we take the S&P growth index and divide it by the S&P 500 index itself, okay, what we see right here is a chart that basically is on an upslope until lately. And then if we take the same thing and we take the value stock index and divide it by the S&P 500, and we can see that that stock didn't quite do as well, but now lately it's doing better. So what we see is that the premium that we had from the beginning of COVID all the way to here, okay, to the end of sometime in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has gone away. So our growth stocks are priced at the same levels that we were in 2020, early 2020. So when you're buying prices and you're buying returns from growth stocks, if you buy the right growth stocks, you're not paying a premium relative to where you were at the bottom of the market in March of 2020. 네, 지금까지 미국 시카고에 계신 버니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버니의 미국 주식은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는데 문자 샵 0082번으로 버니의 미국 주식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좀 하고 싶은데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 이슈 체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변동성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2차가 이루어졌는데 크게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 지금 곡물이라든지 이쪽 가격 강세는 유지되었고 유가 같은 경우가 변동성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러한 시장 자체는 기존에 왔었던 외부적인 변수 요인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차후에 협상을 열어놨다는 점에서는 기대감 같은 경우는 조금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돌아와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 자체가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10년물 국채나 이런 수준은 하락을 했지만은 단기채들의 그 폭이 좁아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지금 단기채 쪽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 시장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그 외부적인 요인, 즉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구간에서 이러한 변수가 제거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시장 조정 사례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과대 낙폭주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 실적주들의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전시 이슈로 4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할 만한 업종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4분기 실적 시즌 주목할 만한 업종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쪽을 좀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외부 변수,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으로 실적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긍정적인 실적을 나타낸 업종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판 업종, 즉 PCB 업종 같은 경우 유례 없이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거든요. 이게 포인트만 살펴본다고 하면은 특정 매출, 만약에 5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한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통상적으로 1,000억에서 5천억 구간까지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10%로 고정될 수 있다고 하면은 5천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13%, 15%로 뛰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왜냐고 하면은 고정비 자체는 크게 늘지 않는 반면에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 변동비 자체가 그 변수가 줄어든 요인이 있고 매출이 특정 허들보다 더 넘어서다 보니까 이와 같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기판 업종 자체가 4분기 실적이 통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실적이 좋은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1월에 시장이 약했을 때도 덜 하락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반등 시 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적에 비추어 봤을 때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주가의 복원력이 빠르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고요. 그 원자재 쪽으로 비추어 봤을 때 특히 알루미늄의 원재료를 사용해서 이 원재료를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삼을 수 있는 게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왜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이게 원재료 자체에서 제품까지 전가되는 기간이 기업별로 다 다릅니다. 특히 알루미늄을 이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의 그런 기간, 레깅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나가는 제품의 가격 자체가 오른 구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2021년 구간의 실적이 괜찮았다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부분으로 그 원재료의 가격을 제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2021년도에 알루미늄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최근 그 구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그 이와 같은 비철금속이라든지 철강 쪽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1분기 실적까지 비추어 봐야 되겠지만은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실적의 피크가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1분기 실적을 체크하고 이러한 업종은 접근을 하는 게 낫다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4분기 실적에 이어서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을 텐데 4분기 실적이 좋았으니까 1분기 실적도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지, 즉 실적의 연속성이 있을지를 4분기 실적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1차적으로 기판 업종은 1분기 실적까지도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에서는 기판 업종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의료기기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제 수출 위주로 제품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도 있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중에 그 변수 요인이
외부 변수 요인,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않았고 비용 자체가 그 수출 비용이라든지 그런 고정비가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나아지면 이 비용 자체가 고정적으로 되면서 매출이 팽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을 찾아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특징주는 MI텍입니다. 일단은 2021년 작년이죠. 작년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56억 원, 전년 대비해서는 7.4%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41억 원, 전년 대비해서 63.9% 상승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작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503억 원, 영업이익은 132억 원을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한 수치로 살펴봤을 때 저희가 이게 좋은 실적이다, 안 좋은 실적이다라고 결론을 짓기는 힘든데요. 시가총액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281억인데요. 통상 주가 수익 비율을 살펴봤을 때 그 해외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주가 수익 비율이 한 25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비춰보면은 그 현재 상승 여력은 적어도 한 20%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접근에서 이 정도 부분에서 상승 여력이 작년 실적에 비춰봤을 때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기업이 올해까지 실적 성장이 나타나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은 더욱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을 비춰보기 이전에 제품 같은 경우 판매하는 제품은 비혈관용 스텐트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과거에 저희가 그 소화기 쪽에서 종양이 발생을 했을 때 개복 수술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이 스텐트를 통해서 종양이 발생한 그 장기에 이제 종양이 발생하다 보면 장기가 좁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관을 넣는 시술을 통해서 이 스텐트를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 같은 경우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되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글로벌 비혈관용 스텐트 시장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1조 이상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1조의 시장에서 MI텍이란 기업이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30%라고 하면은 3천억의 그런 매출이 발생 가능한, 확보 가능한 그런 구간이 있다고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글로벌 시장이 1조 이상의 추정되는 시장에서 주력 시장 같은 경우에 그 규모를 또 살펴보면 저희가 쉽게 매출 추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력 시장은 일본 시장인데 점유율은 34%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부분에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503억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호전적인 실적이었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매출 자체가 또 실적에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런 여부를 체크하는 게 마지막 포인트겠는데요. 평균 영업이익률이 20% 중반 이상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충분히 발생 가능한 기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현재 구간에서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나오고 있고 올해 실적도 좋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가총액에서는 부담이 없는 구간이고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통상 그 결제하는 게 달러인지 원화인지 그러한 걸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수출 기업에서 이러한 요인으로도 이게 변동성이 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달러 결제 기업이다 보니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제품적으로 나가는 이익에 플러스해서 플러스 알파 요인 이러한 결제 요인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실적까지도 좋을 수 있겠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주들을 체크해 나갈 때 4분기 실적도 좋고 이러한 4분기 실적이 좋았던 군에서 1분기 실적도 좋을 수 있는 기업을 꼽아봤을 때 그중 하나가 MI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이 양호하고 그리고 그게 연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MI텍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중국에선 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관련돼서 혹시 들어볼 말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중국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사업을 많이 해왔지만은 특이하게 들리는 소식은 없었는데요. 통상 양회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그 외부적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자세한 요인을 코멘트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부적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율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정책이 나오는 편인데요. 양회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과 많은 제품 수출이라든지 그러한 점은 이루어졌었지만은 한창 많이 이루어졌었던 게 컨텐츠 관련된 교류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드라든지 그러한 정치적인 요인으로 단절이 돼 있다가 그 한한령 후에 첫 심의 통과가 된 콘텐츠가 나오게 됐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이제 중국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방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국내 증시 이슈를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관련돼서는 콘텐츠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관련된 종목들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련돼서 한한령 후에 첫 심의를 통과한 드라마로서 콘텐츠 업종이 기대를 좀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혹시 언급해 주고 싶으신 종목이나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같은 경우가 크게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시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콘텐츠의 개화가 이루어지면서 단가 같은 경우가 그래도 소위 말해서 BEP 수준 이상으로는 나가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그러한 단계에서 그 한류 열풍 같은 경우가 당시에 지속이 되면서 BEP 이상의 단가로 그 컨텐츠가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드라든지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그게 소위 말해서 단절이 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컨텐츠 업체 자체가 그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못 나가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부진했지만은 주가 자체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러한 큰 시장이 있다가 없어지는 단계에서 실적의 회복이 발생할 수 있는 트리거가 있다고 하면은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좀 빠르게 반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주목을 했어야 되고, 여기에서 심플하게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늘어난 OTT 업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전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많이 늘었다는 점에서 작년 같은 경우 콘텐츠 업체들에 대해서 주가 수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었고, 두 번째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히트 콘텐츠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구간이 두 번째였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SBS 뉴와 같은 전체적인 콘텐츠 업종 그 안에서 그 주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특징주는 제2 콘텐츠인데요. 발목을 잡고 있던 극장 부분의 실적이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변화하면서 나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연결 자회사 상각비가 4년간 100억 중반 반영이 되지만은 그 극장 부분 실적을 뒤집어 놓고 본다면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해부터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 부진했던 극장 부분 실적이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중국과 관련된 그 한알령우 첫 심의 통과가 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벤트성으로도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특징조로서 J-콘텐트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매매 시그널 또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